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출근길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순간순간 막 갑자기 쏟아지는 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경기 동부 쪽으로 비구름 이동한다고 하니까 오늘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오시는 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 한 30분 전쯤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 2시간 전쯤이었는데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야, 지금 소나기예요. 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도시에 살고 아파트에 살면 네. 이 장맛비나 이런 폭우에 대해서 조금 뭐 둔감해지기 마련인데 저의 뭐 출근길에 막힐까봐 차 놔두고 대중교통 네네네. 타고 뭐 이러면서 바짓단 좀 젖고 뭐 신발 젖고 뭐 이 정도인데 TV에 보도되는 이 비 피해 입은 거 이런 거 보니까 마음도 좀 아프고 안타깝고 뭐 이러면서 일주일 사실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비 소식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우리는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 경제 이야기 빨리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SK와 두산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근데 회사 모양을 크게 바꾼다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사업 재편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SK는 한번 다뤘죠. 네. 그러니까 SK가 미래 사업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이 미래 사업들이 아직 성과가 좀 안 나고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가 않으니까 몇 년 더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배터리라든지 친환경 비즈니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정부의 산은을 통해서 자금을 좀 우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미래 사업 쪽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SK는 알짜 회사들을 매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회사 전면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이에요. 에너지, AI, 반도체, 친환경 이렇게 세 부류로 회사를 재편한다는 건데 에너지는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밑으로 이렇게 다 모으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밑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밝혔죠. 네네. 그러려면 회사 지배구조상 이쪽에 있는 회사를 저쪽으로 붙이기도 하고 저쪽에 있는 회사를 떼서 이쪽으로 붙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산이라는 회사는 회사 미래를 위해서 SK처럼 지금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회사 미래를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클린 에너지 사업 부문,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머신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두산 테스나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첨단 소재 사업으로 사업 구조 개편을 하겠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죠. 근데 발표한 건 괜찮은데 네. 이게 논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추진대로 가면은 지배 주주만 이익을 더 본다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 혹은 사업구조 재편을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자녀 상속이 본격화되는구나. 2세나 3세 경영에 이 바닥가는 작업이 시작됐구나.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비전은 핑계고 대주주 지분 많은 회사로 좋은 회사 몰아주기가 시작됐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과거 사례로 보면 삼성생명 제일모직 합병 때도 논란이 좀 많았고요. 상속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 떼내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 상장하고 뭐 이럴 때도 큰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뭐 구조는 복잡하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결국에는 돈 잘 벌고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회사를 이건 그룹 내 알짜 회사죠. 이거를 떼내서 어디다 붙여주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붙여줄 때 보통 회사는 붙인다는 건 합병한다는 얘기거든요. 합병할 때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득이냐 이쪽이 득이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면 SK는 지금 SK ENS라는 조 단위 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걸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붙이기로 했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밥캣이라는 뭐 지게차 같은 뭐 중소형 뭐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알짜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좀 있죠. 근데 회사들의 이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네. 때는요. 복잡하기도 하고 또 회사를 살리려면은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뭐 제가 막 회사명 막 얘기하니까 뭐 SK만 알지 내가 그 밑에 있는 회사까지 어떻게 알아.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부동산으로 조금 예를 돌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네. 이 상가는 위에 오피스에는 건물 주인인 대기업 본사가 입주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층에는 이 대기업의 계열사인 대형 영화관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분양받는 상가 옆에는 대기업이 소유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들어와요. 네. 상가 입지가 엄청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꽤 높았거든요. 그런데 상가를 분양받고 나서 제가 식당을 하고 가게가 좀 잘 돼요. 근데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이 대기업이 극장 체인도 빼고 커피 프랜차이즈도 다 자신이 소유한 다른 동네 건물로 입주시키겠다는 거예요. 곤란한데요? 그 건물 좀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조건을 보니까 이 극장 체인도 커피 프랜차이즈도 임대 조건이 그렇게 여기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더 내고 더 비싸게 옮겨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우, 그 입지 조건 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걔네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옮겨가는 영화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커피 전문점도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임대 조건으로 저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딱 지금 주식시장에서 SK라든지 두산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알짜 회사를 저쪽으로 가져가고 내 밑에 달려서 이익 잘 내던 회사를 딴 데 떼주고 또는 떼줘가면서 임대료도 비싸게 내는 그러니까 합병 비율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에 이렇게 이입을 해서 들어보니까 확 이해가 갔거든요. 네.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대주주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니까 발표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버렸네요. 네. 기업 분할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주주총회를 거쳐서 확정을 시켜요. 네. 이사회는 대부분 대주주들이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회 결정은 거기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을 내려서 주주총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만약에 국민연금 등이 대주주 손을 들어주면 더 쉽게 통과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사실상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 결정 때부터 이렇게 한 중요한 문제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자라는 취지거든요.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바꾸자라는 게 상법 개정의 핵심인데 네. 그걸 이사 충실의 의무 조항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죠. 근데 정부가 최근에 코리아 밸류업 추진하면서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좀 뒤로 미루겠다라고 해서 개정을 좀 미뤄놓은 상태죠. 어쩌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상법 개정 움직임이 좀 있으니까 법 바뀌기 전에 쉬울 때 빨리 사업구조 개편을 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상황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꼭 네, 그게 네. 진짜로 고려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두 번째는 합병 비율인데요. 합병 비율 산정 문제는 앞서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죽어있는 상가에 계열사들이 들어가면서 임대료 높게 주는 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주주 밀어주기 이런 거 맞죠? 사실은 이제 죽어있는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해서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비싼 임대료를 주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주주 밀어주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러니까 두산을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에서 떼내서 두산 노보틱스로 가져가는 두산 밥캣이라는 알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과 2023년 매출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회사고요. 영업이익도 지난해 1조 3천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회사와 합병하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지난해 매출이 500억 원대고요. 최근 3년 연속 적자입니다. 매출로 보면 회사 규모가 이 밥캣이라는 회사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180배의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지금 합병 비율이 나온 걸 보면 두산 밥캣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를 0.63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요? 1대1도 아니고 밥캣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죠. 회사 규모가 180배나 매출로 차이가 당연하죠. 나는데 네. 어떻게 1대 180개의 주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주 하나 주는데 반대쪽 나보다 작은 회사 0.63주의 주식을 주느냐라고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둘 다 상장사거든요. 네. 두산밥캣 주주들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이 합병 비율에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합병 비율 산정은 주가 기준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크고 자산이 많고 이익을 많이 내도 주가가 낮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회사가 껍데기만 있어도 주가가 높으면 합병 비율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물론 주가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분명히 고려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회계법인들이 붙어서 실제 회사의 자산 가치, 그러니까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이익은 얼마나 내고 뭐 이런 것들까지 평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양사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밸류업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더 높여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번 두 회사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합병 비율 조항을 최대로 악용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잡하고 억울하기도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금투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유예 혹은 폐지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통과가 변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협상의 여지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금투세, 종부세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를 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부 의지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데 무게가 조금 더 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를 제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협상의 여지를 열었다는 거는 국힘 쪽에서도 뭔가 반대급부를 던져줘야 이게 조금 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 야당의 입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이 수용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통과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금투세가 폐지 또는 유예됐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걱정거리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 금투세 폐지되는 것들과 관련돼서는 환호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가장 큰 건 정부의 감세 기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금투세 외에도 지금 상속세 개편 얘기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가 지금 경기 침체하고 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 재정 악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의 지출은 일반 가족의 지출과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 더 돈을 써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되고요. 잘 벌 때는 도리어 쓰는 돈을 줄여서 재정을 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와 조금 반대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재정 악화에 대한 걱정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투세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면서 조금은 악마화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금투세가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최대 요인처럼 지금 모두 바라보고 있는데 일부는 맞지만 이게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냐라고 보면 아니다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를 살리고 이를 통해 많은 자본이 기업에게 전달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게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예적금으로 이자 받아도 저희 세금 다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로 몇천만 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은 근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유예든 폐지든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 금투세는 이름을 달리해서라도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